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연구 논문 순서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풀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 연구 논문에 대해서 나눌 저널의 이름은, 나눌 주제는 Localized Surface Plasma Resonance Opta Sensor for the Highly Sensitive Adaptation of Cortisol in Human Saliva 이런 주제입니다. 자, 논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주로 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본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를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재밌고 편안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부분. 이게 뭐죠? 예, 제목입니다. 제목. 논문의 제목. 논문의 제목은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문 기사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태풍 뭐 A가 지금 일본을 거쳐서 지나가고 있다. 이게 만일에 기사 제목인 것처럼 논문 역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논문은 일반 기사와는 다르게 일반 기사는 기자가 쓰는 거잖아요. 논문은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 그리고 이 논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보려면 여기를 보면 돼요. 2020년에 작성, 4년 전에 작성이 된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있을 때 작성한 논문이고요. 다음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잡지의 이름이에요. Sensor and Actuate B Chemical이라는 잡지인 거죠. 이 Sensor and Actuator, 이제 바이오 센서 부분에 이제 좋은 저널인데, 이 Sensors랑 Actuator에 관련된 기사들을, 논문들을 다룬 잡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A도 있겠죠. A가 이제 피직스의 부분이에요. 물리 쪽으로 하는 거고, 케미컬. 저는 이제 바이오 센서는 화학 센서는 주로 케미컬 있는 부분을 다니기 때문에 화학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케미컬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엘즈비어는 뭐냐? 이건 이제 출판사예요, 출판사. 그래서 센서 액추에이터 B라는 저널은 다음과 같은 표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구글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잡지를 접근을 하면은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은 뜨지만 논문을 클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구독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구독.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 잡지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독료를 내고 보는 방법. 이건 개인이 결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논문들을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이러한 논문들을 통째로 같이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언스나 네이처 셀 같은 그런 저널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저널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구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대신 이 저자들은 이제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논문을 작성해서 이 논문의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문을 열심히 작성을 해서 이 Science Actuator B라는 저널 편집장이죠. 편집장. 에디터라고 부르는 편집장한테 논문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논문 우리가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저널일수록 이 논문에 대한 기준이 높겠죠? 그리고 이 논문을 이제 리뷰어들한테 보낼지 편집자는 역시 훌륭한 과학자인 경우가 되게 많지만 이거를 자기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인 리뷰어에 보낼 건지 아니면 거절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편집장의
힘이 막강하죠. 편집장. 네, 에디터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에디터, 뭐 시니어 에디터, 뭐 치프 에디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어한테 보내게 되면 리뷰어들이 논문을 보고 통과 또는 수정 후 통과. 네, 그다음 아니면은 많이 수정해야 한다. 아니면은 이 저널에 맞지 않거나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저널 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댄서 액티비티 B라는 저널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그럼 논문들이 엄청 다양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논문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어요. 임팩트 팩터라는 건 뭐냐? 내가 막 영향력 지수라는 거죠. 이 저널, 센서 액추트 B라는 저널에 논문 사람들이 100개를 냈어요. 1년에 논문이 100개가 나왔는데, 다른 논문에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논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 우리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레퍼런스.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내가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런 실험 방법들이 있었어. 라고 참고하는 참고 문헌이죠. 이 참고 문헌에 센서 액추트 B라는 저널이 100개 했는데, 이게 1000건이 된 거예요. 논문이 100개인데 1000건이면 한 건당 평균 얼마에 10건씩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연도 이제 센서 HTTP라는 저널의 임팩트는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된다는 거는 한 논문을 사람들이 10번은 인용을 하는 논문이 하나 나오면 되게 높은 지수입니다. 이제 그 하이 임팩트 저널을 정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임팩트 팩터가 10을 넘냐 못 넘냐 이걸 많이 따지긴 하는데 센서 HTTP는 9점대를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8.5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저널마다 또는 참 강세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바이오, 어떤 데는 기계, 어떤 데는 환경 이런 식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별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 중에서 이거의 랭킹이 어떻게 돼? 랭킹. R을 대문자로 써볼까요? 그런데 이 랭킹이 이 센서 HTTP는 1위예요. 1위. 65개 중에 1위예요. 그러니까 탑 2% 안에 드는 저널이죠. 탑 10%, 2% 안에. 그래서 아주 센서 분야에서는 좋은 저널 중에 하나다. 네, 그래. 제가 그랬으니 가져왔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저널을 보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논문 제목을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연구 논문 분석부터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이 논문의 임팩트 팩터와 랭킹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논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Localized Surface Plasma Resonance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네,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줄여서 LSPR이라는 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센서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앞타 센서라고 있어요. 여기서 아예 앞타는 우리가 바이오 센서에서 배우겠지만 앞타머라고 불리는 이제 DNA를 가지고 만든 센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뭘 했니? For the highly sensitive, 고민감하게 또 첫 번째는 고민감하게 두 번째는 또 RIT detection, 직접 검출을 했대요. 뭐를? 코티졸을 잡았대요. 이 코티졸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코티졸은 뭐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란 건 뭐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높아지고 낮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호르몬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 사람들 피해서 검출하기는 좋지만 이거를 쉽게 검출하기 위해서 어디서 해야 되냐? 휴먼 살리바. 살리바는 침을 말해요. 침. 그러니까 폐하고 뱉는 이 침 말해요. 이 타액이라고 부르죠. 침에서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LSPR라는 센서로 앞타머를 이용한 센서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코티졸을 사람 침에서 검출을 했어.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고민감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제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어때요? 제목만 이해를 해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이 별을 단 사람, 제가 이제 논문을 교신 저자니까 별을 단 사람들을 우리는 이 교신 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일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저자랑 교신 저자를 합쳐서 이걸 주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논문을
가장 논문을 쓰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이 저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별을 두 개 달았죠? 여기에 별을 두 개 하면은 교신 저자가 두 명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일이 있는데, 일 표시가 뭐냐 보면은, these authors contribute equal this work. 그러니까, 공동 일저자, 일저자가 이렇게 두 명 있는 거예요. 두 명은 공동 일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두 명의, 네 명의 주저자가 쓴 저널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역할은 뭐냐? 일주자는 말 그대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하고 논문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은 사람 일주자가 많이 이제 되게 되고요. 교신조자 역할은 뭐냐? 이 연구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하거나 또는 금액적인 연구비가 필요하겠죠? 금액적인 서포트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요와 논문을 썼을 때 첨삭 및 도움, 전체 말 그대로 이 논문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신조자는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메일 주소가.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한테 메일을 보내서 논문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걸 corresponding, 교신 저자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논문을 기본적으로는 제목과 내용에 설명을 했고요. 이제 abstract라는 건 뭐냐면 초록이라고 해요. 초록. 초록은 말 그대로 이 논문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이 논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논문 설명할 때는 제가 그림 위주로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요는 알면은 이 파일에서 궁금하신 친구들은 이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인트로덕션은 이제 뭐냐면은 서론이죠, 서론. 서론 말 그대로 이 논문을 어떠한 내용 때문에 써졌는지 주로 이제 필요성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필요성과 동향 등이 들어가고요. 이 여기서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보면 마지막 문단에 in current study 또는 이런 식의 단어나 아니면은 in this study, here we research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오냐. 서론과 동향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뭐겠어요? 부족해. 더 연구해야 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야 이제 글이 매끄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어?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 글쓰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잡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material method는 실험 방법을 말해요.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나와야 할까? 왜냐면 이 요무구 논문의 목적은 내가 이걸 잘했어라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 참고를 하고 아, 난 이런 게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실험 방법 따라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안 되는 거에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 방법들을 적는 부분이 머터리얼 메소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가 이제 결론 및 고찰입니다. 연구 논문에는 꼭 결론과 고찰이 들어가야 돼요. 결론은 뭐냐? 내가 말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고찰은 뭐죠? 고찰은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증가를 했지? 라고 말하는 게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냈고 거기에서 고찰은 무엇인가? 이 가치가 버물려 있는 것이 바로 연구의 핵심이다. 그렇게 쭉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림들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재밌죠? 그림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conclusion 하면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맺으면서 우리는 뭘 했고 어떠한 결과를 냈어 등등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커라니먼트는 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펀드들을 제가 받았을 거야. 연구 책임자로서 여러 뭐 한국연구재단이든 환경부든 이런 펀드를 받았을 텐데 이런 펀드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한 부분이 어커라니먼트 또는 특별히 고마워, 스페셜 땡스 투 이런 식의 내용들. 그러니까 논문에 저자가 들어갈 만큼의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뭐 고마운 부분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신 분한테 감사를 표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게 어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어렵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문을 읽을 때 당연히 제목과 그 다음에 이제 애브스트랙트를 보면 처음 쭉 읽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볼 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영어라서 어려운 점도 있고 분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주얼적인 걸 통해서 이해를 하기 편합니다. 물론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논문에 읽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찾아야 될 것도 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읽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쌓이고 한 편이 세 편이 되고 다섯 편을 읽고 열 편이 30편을 읽었다. 이 분야 논문 30편을 읽었으면은 이런 그림만 딱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뭐 한 거구나 하고 딱 알아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빠른 시간에 연구를 습득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이거를 스케마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는 스케마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피규어 어머니라 그림을 피규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논문도 있고 스케마틱이라고 표현하는 논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 그림 정도라고 생각해요. 스케마틱은 대표 그림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논문 설명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연구에 대해서는 이 대표 그림을 설명하고, 그냥 중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구 논문을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은 길게 그려져 있네요. 그 중에서 이 파트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면은 어때요? 제일 처음에 휴먼 살리바라, 아까 살리바 뭐라 했죠? 침. 침을 폐 해가지고 여기 뱉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튜브를 이제 알펜도프 튜브라 그래서 이 많이 공식화된 튜브입니다. 우리가 비커나 여러분들이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 알죠? 자, 이런 것처럼 공식화된 여러 튜브들이 있어요. 왜? 이러한 사이즈에 맞게 기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알펜도프 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센트리퓨즈 즉 원심 분리기죠.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튜브를 사용합니다. 침을 뱉은 다음은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립니다. 원심 분리기를 돌리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게 되고 가벼운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더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티졸이라는 물질은 코티졸의 분자 구조는 엄청 낮아요. 코티졸의 잠시 제가 한번 코티졸의 지금 바로 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지금 수 달튼 같은데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GPT 친구한테. 야, 코트졸의 몰레큘러 웨이트 얼마야? 라고 물어봤는데, 코트졸의 분자량은, 코트졸의 분자량은 362.46g per 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분자 구조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분자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편한데 또 막 쓰고 있어 설명을요. 자, 제가 이 분자 구조를, 잠시만요. 구글에서 찾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보이나요, 여러분? 네, 이런 식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커 보이지만 그래도 360g per 몰 정도로 아주 작은 달튼이죠. 킬로 달튼이 아닌 달튼 정도 수준의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자, 다 지우고요.
네,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요. 자, 제가 첫 부분이라 조금 미숙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코트졸이 그러면은 위에 부분 떠 있는데 이 부분, 슈퍼넌트라는 거는 윗부분만 상층에만 따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세포를 키우거나 바이오 실험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세포 내에 있는 여러 소기관 같은 것들, 작은 물질들을 딸 때는 세포의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을 위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슈퍼넌트를 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저 똑같은 방식으로 코트졸이 있을 거라는 걸 하죠.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싱글 드랍넷을 합니다. 싱글 드랍넷은 한 방울에 한 방울. 한 방울은 제 생각에는 한 2마이크로리터 정도 되지 않았을까? 2에서 한 5마이크로리터 정도 되는 한 방울. 정말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듯이 피펫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PR 센싱이라고 하는데, 또 LSPR이라는 건 모르죠. LSPR이라는 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LSPR은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Localized Surface Plasma Resonance라는 뜻이에요. 네, Localized. 국소 표면 증강, 국소 표면,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독소 표면, 증강, 음, 공진기법?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표면 증강 공진기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PR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시광선을 써요. 가시광선 쓰면 에너지를 쫙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여러 입자들이 있는데, 또는 이제 물론 구조들이 있는데, 이 입자들이나 구조들에 있는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근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게 하는데 이 전자가 이 가시광선의 에너지를 받게 되었을 때 가시광선 에너지를 받게 했을 때 고유의 픽을 이렇게 보게 돼요. 아, 이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물질 이게 고유의 픽을 보는 게 이 전자 구름의 에너지의 공진 주파수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진 현상이었어요. 공진 현상은 뭐냐? 내가 어떠한 그 주파수를 줬을 때 이게 앰플리튜드라고 할게요. 정말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네, 연구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값을 줬을 때 얘가 이러 가다가 그 고유의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이 고유 진동수는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의 비례랍니다. 네, 는이 아니고 비례인데요. 그래서 질량과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스프링 상수가 있는데요. 이 고유 진동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서 타코마 브릿지라고 찾아보면은 브릿지가 가만히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게 엄청 출렁출렁출렁 거리다가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바람이 타코마 브릿지의 공진 주파수와 일치했을 때 이게 공진 현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공진 현상을 이제 이 광학을 통해서 이 전자학계에서 이러한 익사이테이션에는 픽이 발생하는 걸 우리를 국사표면 증강공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또 이렇게 아까 말한 플라즈몬 같은 플라즈몬 현상은 이 국소 표면이기 때문에 국소에서 일어납니다. 국소, 즉 이런 나노입자 같이 떨어져 있는 국소적인 표면에 이런 핫스팟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일에 A란 물질이 붙었어요. 좀 붙었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질량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픽이 이렇게 시프트됩니다. 레드 시프트가 되고요. 더 다양한 물질이 되게 되면 더 많은 픽들의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질량의 차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골드 나노 입자가 우리는 국소표면 플라즈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소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작은 물질일수록 국소표면 현상이 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속 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코르티졸 앞타머라고 있어요. 자, 앞타머 여기서 이제 또 배워야겠죠. 앞타머는 뭐냐? 생체 물질을 잡는 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잡고 싶으면은 우리는 다시 좀 쉽게 그려볼까요? 우리가 동그란 물질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손으로 잡으면 좋겠죠. 만약 세모는 여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특이적 결합을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주로 바이오 센서에서는 이런 핸들을 이 다음과 같은 이제 안티바디를 사용합니다. 안티바디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 들어봤을 거예요. 항원 항체에서 여기서 말하는 안티바디는 항체입니다. 항체. 이렇게 Y자모랑 생겼는데 잡히는 부분이 여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잡혀요. 이 부분이 스페시픽하게 그 물질에 맞춰가지고 확대를 해보면 이런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잡는 이런 물질인 손으로 잡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 몸에서 이러한 항원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죠. 안티바디는 이렇게 단백질, 그 대신 단백질이에요. 안티바디는 단백질. 근데 앞타머는 뭐냐면은 DNA 베이스예요. DNA가 어떠한 시퀀스가 있으면 구조를 잡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런 DNA를 찾는 방식은 이제 셀렉스라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구조로 코티졸만을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잡는 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당연히 앞타머를 끝단에는 DNA이기 때문에, 이 골드는 끝단에 이제 사이올기라는 걸 붙여 있으면 잘 붙거든요. 이 사이올기를 붙여서 이제 골드에다 붙였습니다. 했더니 다음과 같이 붙었으니까 약간의 시프트가 발생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코티졸만 하는데 이 앞타머는 코티졸만을 잡아요. 녹색 동그라미만 잡는 거죠. 인터페어런스는 이제 방해 물질이죠. 방해 물질들은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잡았을 때 피시프트가 발생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코티졸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샘플을 어떻게 모아요? 짐을 뱉어서 센트리피 돌려서 위를 따서 드랍을 딱 하고 우리가 LSPR 센서를 딱 봤는데 입자에서 이 입자는 앞타머라는 거 붙어놨어요. 이 앞타머는 코티졸만 딱 잡는 거예요. 코티졸 잡게 되면은 픽이 원래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되게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 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 이 센서가 정말 작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작동해? 작동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작동하니? 작동해야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안티바디를 줘본 거예요. 근데 안티바디를 붙였는데, 안티바디는 보시는 것처럼 픽의 시프트가 없어요. 근데 앞타워를 쳤을 때 픽의 시프트가, 앞타워를 쳤을 때 코스를 쳤을 때 이렇게 픽의 시프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 수가 없죠, 물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코트존이라는 물질이 너무 작아요. 아까 우리 몰랐을 텐데, 안티바디 생각보다 큽니다. 분명히 잡았을 텐데, 큰 물질이 내가 100kg 사람이 1kg을 드는 것과 30kg 사람이 1kg 드는 것 때, 그 느끼는 감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100에서 100일 되는 것보다 30에서 30일 되는 게 훨씬 더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죽여서 10이라고 해볼까요? 10은 11이 되면 훨씬 더 큰 변화가, 퍼센트 따지면은 10에서 11이 되는 건 훨씬 더 큰 퍼센트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무거운 물체가 이미 붙었기 때문에 이 센서가 앞코드에 붙여도 반응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앞하고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은 또 이게 정말 왜 그래? 안티바디가 커서 그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AFM이라고 하는 원자력 현미경을 이용을 합니다. 원자력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FM을 이용해서 원자력 현미경을 통하여 하이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이트가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앞타면은 한 2에서 3나노미터, 나노미터예요, 높이가. 네, 앞타면은 한 9나노미터 정도가 나왔네요. 훨씬 더 크다는 거, 사이즈가 크다는 거를 검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센서에서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배울 텐데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센서라는 것은 여러 개의 타겟을 잡는 모든 게 잡을 수 있는 센서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분석 툴을 할 때도 여러 가지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서 연구가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 최적화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자의 사이즈를 최적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입자를 최적화를 해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음과 다양한 크기의 이거는 셈이라는 장비를 통하는데 전자 현미경이라고 전자 투과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작은 사이즈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 스케일바가 아마 써 있을 텐데 A번부터 3번에 뭐가 써 있나요? 스케일바는 200나노.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어때요? 200나노미터라는 거예요. 200나노미터. 자, 200나노미터니까 여기 안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진 20나노, 지름이 20나노, 40, 60, 80 이런 식으로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픽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발생을 했냐라고 했으면은 자, 20, 40, 60에서 여기 맥시멈 픽에서의 값은 거의 차이가 나질 않네요. 그렇죠? 자, 이번은 이제 이거 사이즈별로 잘 만드는 UV-비스 장비를 찍었는데 입자의 사이즈의 크기를 볼 수 있는 장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클수록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LSPR로 측정을 해봤더니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 40, 60, 80에 대해서. 근데 확대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잠깐 이거를 이제 했더니 2나노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험했던 이제 앞타머를 올렸을 때 약간 반응을 봐서 앞타머에 이렇게 민감한 센서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80나노의 입자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4번 그림은 뭐냐? 4번 그림은 자, 이제 바로 이걸로 이제 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번 그림 내용 설명을 보면은 cortical sensing capability LSP 앞타 센서. 앞타 센서로 코티를 어떻게 잡았냐 생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농도별로 실험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0.1 나노몰까지 검출했어요. 컨트롤 라인보다 위에 있죠. 컨트롤 라인보다 위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0.1 나노몰까지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0.1 나노몰이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건 피코몰입니다. 피코몰. 피코몰. 무슨 양은 거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피코몰. 그러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또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농도로 검출을 한 거죠. 네, 엄청 작은 농도죠. 네, 엄청 작은 농도.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저희는 HSA라고 했는데, HS는 뭐냐? 여기 써있죠? Human Serum Albumin이라고 하고, 혈청과 관련된 데에서 검출된, 이건 역시 0.1까지 검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서에서 우리가, 어, 배웠던 선택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선택성. Selectivity Test. 즉 분자 구조가 비슷하면서 좀 보세요. 분자 구조가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코티졸, CSCC, 프로, TA 등 나와 있는 다 어때요? 이런 다양한 이런 벤젠 고리 스타일은 좀 크네요. 이러한 벤젠은 이런 고리들은 유형 거의 비슷해요. 근데 끝에 달려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사람 몸에서 나온 것들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뭐였냐면요. 콜티존 또는 코르티코스테론, 프로게스테론, 트리마시노콜론 등등 비슷하게 생긴 부분을 다 했는데 우리의 이 앞타머의 특성 때문에 우리 센서에서는 이걸만 잘 잡는다. 100%에서 다른 것들은 또 조금씩 잡히긴 하는데 거의 한 10%도 안 되는 거죠. 10%도 안 돼. 이 정도는 충분한 선택성을 가지는 센서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데이트는 뭐냐면 엘라이자라고 하는데 엘라이자는 이런 바이오 물질들을 분석하는데 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분석 장비입니다.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 너무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형광색을 통해서 이게 결합을 했으면 노란색, 아니으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다르게 해서 이 색깔을 분석을 해가지고 찍는데 우리가 찍었던 센서랑 엘라이저를 측정했던 방식이 이 라인에 가장 가깝게 점 찍히면 두 개의 증가폭, 즉 엘라이저로 찍힌 값이나 우리 센서에 찍힌 값이 거의 유사하다. 즉 이런 식으로 센서의 표준을 따라갈 수 있는 장비야라는 것을 검출한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로 코드조를 검출을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읽지 않았어요. 방법을 읽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논문의 교수자니까 이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 논문을 보지 않아도 이 연구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문을 볼 때 그림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논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논문 분석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그 최첨단 센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내용들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논문을 처음 접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려웠죠? 네, 물론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보면은 이런 바이오 센서 또는 바이오 계측을 할 때 이러한 센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궁금하면 구글이나 뭐 GPT나 이런 것들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큰 발전이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